네, 디지털 노마드라는 건데, 혹시 디지털 노마드 혹시 들어보셨어요? 혹시 나는 디지털 노마드 안다? 네, 저도 공부하면서 처음 알았습니다. 괜찮습니다. 저 공부하면서 처음 알았기 때문에, 혹시 무슨 뜻인지는 혹시 알 것 같다. 무슨 뜻인지는, 말 그대로 디지털 공간 안에서 노마드가 뭐 무슨 말이냐면, 유목민이에요, 유목민. 그러니까 디지털 공간 안에서 어느 한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여기서 저기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한마디로 저 맨 마지막에 말씀드릴 거지만 이게 자유인을 말하는 겁니다. 자유인. 자유인. 잠시만요. 자, 그래서 일단 기존에 우리가 이제 보통 회사에서 일하는 방식들 한번 쭉 살펴볼게요, 제가. 예전에는 저는 아직 회사를 안 들어가 봐서, 물론 지금 직장 생활을 하고는 있지만, 여기 직장 생활 같은 경우는 조금 이제 다른 케이스였고, 제가 이제 첫, 개설되고 나서 첫 그거기 때문에, 선임이 없거든요, 제가. 선임이 없어서, 네. 제가 항상 그랬었기 때문에, 뭐 별 어려움은 없었는데, 저는 신입생 때를 생각해요, 신입생 때. 보통 이제 대학 신입생 때나, 보통 혹은 이제, 회사에 첫 입사했을 때, 이게 불과 2015년도에요. 시무식 해가지고, 이제 회사 신입사원들 입사식에 뮤지컬, 뭐 연극, 난타 공연까지 막 이런, 혹시 이런 장기자랑 같은 거죠? 혹시 장기자랑 리더님 해보셨어요? 거기서는 안 했어요? 저희 음악하는 곳 집단에서는 신입생 딱 들어가면 엄청 많이 이런 거예요. 저도 이제 제가 08학번이니까 08년도에 이 신입생 그 오리엔테이션하고 뭐 MT 이런 거 갔을 때 남장 여장을 무조건 해야 돼요. 남자들은 무조건 여장을 해야 돼. 제가 그 당시에 제일 유행했던 게 원더걸스의 텔미였거든요. 그 노래를 제가 여장을 하고 제가 춤을 췄어요. 제가 참 굴욕적인데 그런 것도 했었고, 물론 저 후배들도 다 했었어요. 저 선배들도 다 했었고. 그리고 또 제 파트너들 간호사가 있는데, 간호사한테도 물어보니까 간호사들도 당연히 그런 거 엄청 한다고 하더라고요. 또 의사들도 이런 선후배 간에 그게 엄청 심한데, 특히 외과 의사. 외과 의사들은 정말 그게 엄격하다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우리 그 신입생들이나 혹은 신입사원들이 장기자랑 같은 걸 하고 있으면 선배들이나 이제 임원진들이 뒤에서 이번 기수는 참 잘하는군 막 이런 문화들, 이 진짜 불과 몇 년 전까지입니다. 여기 2015년 자료, 이게 90년도 자료, 이게 사진이 아니에요. 근데 이러다 보니까 여기 유머, 여기 보시면은 신입사원 노예 양성 길들이기 행사 해가지고 약간 우스갯소리로 이런 얘기도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지금도 이렇게 하면 모르겠어요. 지금 이런 거 하면은 엄청 욕먹을 거예요. 뭐 올라올 거예요, 되게. 그래서 이 당시에는 이렇게 했던 게 불과 몇 년 전인데, 굴욕을 맛보게 함으로써 굴복시키는 약간 그런 느낌이 아닐까 생각해보면 그렇더라고요. 제가 굴욕을 맛보고 난 뒤에 제가 치마인드 생각해봐요, 진짜. 그래서 기분 굉장히 안 좋습니다, 진짜. 네. 아직도 생각도 별로 안 하고 싶은데, 그렇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이제 이런 회사원들이 이제 커뮤니티 하는 이런 블라인드라는 이런 사이트가 있어요. 여기서 되게 많이, 혹시 블라인드 하시는 분? 여기서 이제 요즘도 이런 거 하나요? 우리는 이런 거 한다. 우리는 이랬다. 오늘 부장님이 이렇게 했다. 라는 걸 이렇게 다 올리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소통을 하고 하면은, 요즘에 SNS가 이런 방송 매체가 너무 잘 돼 있어서 조금만 부조리가 있으면 큰일 납니다. 근데 회사들이, 이제 예전에는 부장님이 예를 들어서 오늘 회식 갈까? 그러면은 아무 말 못하고 다 가야 돼요. 근데 신입사원들이 요즘에 이렇답니다. 아유, 제가 오늘 못 가겠습니다. 그러면 왜? 무슨 일 있어? 그러면 네, 집에 오늘 택배 받아야 됩니다. 이딴 얘기를 한답니다. 근데 우리 기존 세대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건데, 지금 10대들, 지금 20대들한테는, 20, 30대들한테는 그게 왜? 아니, 내가 지금 오늘 회식하기 싫다는데 그걸 강요하는 게 당신이 잘못된 거 아니야? 모두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오히려 부장님이 이상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렇게 강요적으로 할 수도 없는,
저희 대학에 오랜만에 가고 저도 한 2년 전인가 가봤었어요. 갔다가 이제 제가 이제 대학원 다닐 때 신입생이 지금 이제 고참인 거죠. 완전 막 예비역 그 고참인데 그 친구들 물어봤어요. 물어보니까 요즘 이제 MT나 이런 거 술자리를 하냐니까 형님 전혀 그런 거 하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전혀 그런 거 없이 진짜 개인 플레이. 너무 이제 그런 사회가 구성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 못한다. 그리고 제가 찬스 미팅 때도 잠깐 말씀 또 드렸는데, 어쨌든 이런 회사들은 이제 신입사원들이 믿고 거른다 합니다. 그러니까 특히 인재들이 아직도 이런 회사, 일단 거르자. 믿고 거른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 찬스 미팅 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 10대 그룹 중에서 6곳이 이제 공채를 폐지하고 수시 전환으로 바꿨습니다. 여기 목록에 보시면 현대차, SK, LG, 롯데, 한화, 현대중공업. 아직 삼성전자는 공채를 유치하고 있는데 아마 조만간 또 바뀌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공채라는 게 우리나라랑 일본밖에 없는 제도랍니다. 다른 해외에서는 공채라는 개념이 없대요. 이거 정기적으로 뽑는 게 아니라 필요할 때 수시로 뽑는다는 거죠. 몇 명을 뽑을지도 그때그때 따라서 다르다는 거죠. 이게 공채 폐지한 이유가 비용도 많이 들고 좀 유연하지 못하는 거죠. 유연하지도 못하고 좀 일괄적인 기준으로 선발하기도 좀 어렵는 거죠. 직무에 맞는 인재를 뽑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폐지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 잡코리아라는 이 어플이 굉장히 많이 급부상했습니다. 잡코리아 혹시 아세요? 네. 그 알바 천국 같은 거죠. 알바 천국 다른 어플이고, 네. 잡코리아가 이제 그런 구인자와 구직자를 연결해주는 그런 플랫폼이잖아요. 그 플랫폼들 중에서 우리나라에서 잡코리아가 비중이 가장 큰 회사입니다. 이거 말씀드리기 전에 이것보다도 전 세계적인 링크드인이라는 회사를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링크드인이라는 이 회사를 2016년도에 31조에 이제 샀어요. 이게 좀 많이 비싸게 샀어요. 이 당시에 얼마나 좀 많이 비싸게 사서 좀 너무 이게 다큰버블 같은 게 아니냐라는 말도 나올 정도로, 그러니까 페이스북이 왓츠앱이라는 그거를 인수했을 당시가 사용자 한 명당 $40로 책정했대요. 근데 MS는 링크드인 사용자 한 명당 무려 $220로 계산한 겁니다. 그러니까 엄청 비싸게 주고 이 회사를 인수를 한 거예요. 샀는데 중요한 이 회사가 어떤 거냐면 채용 플랫폼이죠. 우리 잡코리아 같은 건데 양질의 구독자를 모을 수 있는 겁니다. 구인자와 구직자를 양질의 구독자들을 모을 수 있고, 중요한 건 여기에 들어와 있는 회원들이 다 극도로 진지한 상태랍니다. 왜? 사람을 뽑는 입장, 그리고 기업을 찾는 입장이기 때문에 굉장히 진지하다. 장난으로 들어온 우리 SNS, 인스타그램이나 이런 장난식의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모두가 양쪽 다 돈 쓸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죠. 그리고 다른 커뮤니티 앱들이 따라하지 못한답니다. 페이스북이나 카카오톡 같은 경우가 따라하지 못하고, 이제 페이북이나 인스타 같은 이런 데서 볼 수 있는 과격한 글이나 또 지나친 광고가 거의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내가 누군지 반드시 밝히고 실명제죠. 내가 직장을 구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링크드인에 내 프로필을 올리는 거예요. 내 프로필을 올리고 나에 대해 상세 내용을 적겠죠. 그러면은 저 같은 사람들이 무수히 많으면 기업들도 저 같은 사람들을 여러 보고 이제 이렇게 스카우트 제의를 하거나, 그러니까 어쩌면 헤드헌터의 직업도 어쩌면 이 플랫폼 때문에 사라지지 않았을까. 그 역할을 이 플랫폼이 대신 해주고 있으니까, 헤드헌터 일을. 그래서 이 플랫폼 안에서 내가 프로필을 만약에 조금 과장을 했다, 없는 걸 올렸다, 그러면 그 기록이 영원히 남아요. 영원히 남으면 다른 회사들끼리도 네트워크가 돼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허재경이라는 사람은 이런 놈이었네 라는 게 영원히 낙인이 찍혀버려요. 절대 채용이 안 돼요. 그래서 정말 진지하게, 정말 있는 그대로 객관적인 사실을 올릴 수밖에 없는 그리고 내가 쓰는 글이 또, 그리고 거기에 있는 글 모두가 나의 직장 동료가 될 수 있고, 내 상사가 될 수 있고, 내 후임이 될 수 있는 정말 그런 시장이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연 매출 증가율이 엄청나다고 합니다. 이번 올해만 해도 40% 이상 증가를 한다고 하고요. 매년 이렇게 연 매출 추이가 조단인데요. 엄청 계속 상승하고 있죠. 그리고 여기에는 이 진정성 넘치는 이 데이터를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광고업체들이 여기에 광고를 하기가 너무 좋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정말 이런 상세하게 공개되어 있는 7억 명의 구독자들, 그 다음에 100만 장자에서 CEO, 구직자들까지. 어쩌면 진짜 이 링크드인은 21세기 가장 강력한 마케팅 도구다라고 할 정도로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1년도 요번이죠. 몇 달 전에 틱톡 아시죠? 요즘에 10대들 틱톡 굉장히 많이 써요. 20대들도 많이 쓰고, 네. 30대부터는 틱톡 거의 안 쓰죠? 네. 네, 틱톡 엄청 재밌어요, 이게. 틱톡이 작년에, 원래 중국 회사인데, 작년에 미국에서 이제 미국 MS가 인수하냐 마냐 뭐 그렇게 뭐 해가지고 뭐 그게 있었는데, 여하튼 이 틱톡이라는 이 플랫폼에서 이 채용 플랫폼이라는 레주메를 한 개 출시했어요. 이게 뭐냐면 이 자기소개서 자소서를 동영상으로 찍는 이 그 자소서입니다. 어플입니다. 이제 이게 좋은 점이 뭐냐면 대필 같은 게 안 돼요. 대필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과장이 어렵답니다. 글로 쓰는 거는 내가 여러 번 수정을 하고 해서 조금의 과장을 덧붙일 수 있답니다. 근데 하지만 영상으로 내가 이렇게 카메라 놓고 찍게 되면은 과장하기 굉장히 어렵다. 만약 과장이 조금 있다 그러면은 표정에서 드러납니다. 있는 그대로 얘기할 때는 자신있게 탁탁 얘기하는데 조금의 과장이 있으면 어딘가 모르게 얼굴 표정이 조금 변화가 눈빛이 약간 동공에 흔들리거나 그런 게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인지 글보다 그래서 동영상이 훨씬 더 파악하기가 쉽다고 합니다. 실력에 대한 파악도 굉장히 쉽죠. 그러면 이렇게 되면은 또 이제 조금 우려될 수 있는 게 만약 면접관 입장에서 자기소개서를 봤는데 수백 장이 올 거 아니에요. 그죠? 수백 장을 검토하기가 동영상으로 보면은 이걸 스킵할 수도 없고 빨리 넘기도 안 되고 유심히 봐야 되니까 이게 엄청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거죠. 면접관 입장에서. 그죠? 그래서 지금은 요거는 이제 아까 그 틱톡 그걸로 이제 애플과 구글에도 지원할 수 있는 시대가 됐다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은 AI로 면접을 봅니다. AI가 이제 이거를 분석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냐면 일단 우리나라의 하나은행과 농협 같은 경우도 작년에 모두가 다 공채부터 이제 모든 신입사원들 자기소개서를 평가할 때 AI 시스템을 적용했습니다. 이미. 보시면 이 장점이 일반명의 서류를 8시간 안에 검토가 가능하답니다. 그리고 효율성이 있고 공정성이 있는 거죠. 뭐 인맥, 학연, 지연 이런 거 필요 없습니다. 그냥 정말 공정성 있게 한답니다. 이게 어떤 식으로 하냐면요. 이렇게 동영상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 목소리 패턴과 얼굴 표정의 미세한 변화까지도 AI가 분석을 한답니다. 분석을 해서 이 사람이 지금 거짓말하고 있는지 이 사람이 진짜를 말하고 있는지를 파악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죠. 과장할 때 내가 조금 더 그 미세한 표정의 변화를 얘가 읽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어떤 AI가 질문을 했어요. 그러면 대답이 멈칫했어. 답을 주저했다. 피식 쪼갰습니다. 당시 탈락입니다. 이런 식으로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엄청 디테일한 거죠. 그러니까 AI는 이런 분석 자료들을 다 갖고 있으니까 참. 그리고 더 놀라운 건요. 게임을 시킨답니다. 예를 들면 얼굴 사진 보고 감정 상태 맞히는 게임 같은 거 있죠. 이런 게임을 시켜요. 이건 이제 감정 평가 능력입니다. 그리고 이전 카드 위치 맞추는 게임 있죠, 이런 거. 그런 거 하면은 이제 기억력 테스트입니다. 그리고 주어진 공에 무게를 달아 줄을 세우는 게임, 이런 건 또 추리력. 그리고 예를 들면 스타크래프트나 롤 같은 거 있어요. 지금 많이 하고 있는 롤, 혹은 뭐 서든 어택 이런 지금 하고 있는 게임을 시킨답니다. 그러면은 게임 해보신 분도 알 거예요. 게임을 하고 나면 그 사람의 인성을 알 수 있어. 이 사람이 어떤 인성을 가지고 있는지 게임 안에 다 드러나. 빠꼼하게 해가지고 뒤치기 막 하고 막 그런 사람이 있는 반면에 정말 끝까지 내가 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서포트 역할을 하면서 끝까지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게임을 딱 시켜보면 바로 인성 파악이 된다. 이렇게 게임을 시켜본다고 합니다. AI가. 네. 그렇게 해서 이게 굉장히 뇌과학적이라 합니다. 뇌과학적 접근이다. 그러니까 AI 면접은 자기소개서에 대한 기본적인 질문, 각종 상황극, 이런 평가를 위한 게임으로 이렇게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영상을 통해서 또 아까 보신 것처럼 분석한 지원자 얼굴 색, 표정, 뭐 문제를 끝까지 푸는 끈기, 침착성, 호감도 이런 게 평가 기준이 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렇게 되니까
이제 그 신입사원들이, 이게 준비하는 사람들이 이런 불만을 가져요. AI를 어떻게 믿을 수 있냐. 나는 사람을 더 신뢰한다. 이런 생각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4월에는 AI 규제안을 발표했습니다. 유럽에서. 아무데나 함부로 사용하지 마라, AI를. 라는 규제안도 발표가 되었습니다. 근데 어쩌면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링크드인이나 잡코리아 같은 이런 채용 플랫폼에 이런 수많은 데이터들이 쌓이기 시작하면 어쩌면 나중에는 곧 이미 시작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역채용 시스템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게 한 사례가 일본 같은 경우가 구직, 그러니까 구인이 뭐죠? 직장이 사람을 구하는 게 구인이에요, 그죠? 구직은 내가 직장을 구하는 게 구직이에요, 그죠? 직장을 구한다. 근데 비율이 여기 보시면 그래프에 여기 1보다 그래프가 높으면 구인이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 구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죠? 근데 이게 90년도에 일본 최대 호황기보다 더 높은 수치입니다, 지금. 여기 2020년인데 조금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가고 있는 추세인데 어쨌든 내려왔다고 하더라도 1보다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본 같은 경우는 사람을 구하기가 정말 힘든 겁니다. 진짜 힘들대요. 워낙 또 인구도 많이 줄어들고 고령화가 많이 진행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나라에 몇 년 안 남은 미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마 우리나라가 아마 제 예상이 한 2천 되지 않을까 지금 라고 제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직장인 이직 횟수도 굉장히 많아지고 있다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 AI가 채용을 하고 그렇게 돼서 이제 공채가 아닌 수시, 상시 채용 그런 추천을 하게 되고 하면은 진짜 평생 직장의 개념이 또 소멸될 수 있다. 그게 소멸될 수 있는 게 빠르게 촉진되고 있다라는 거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한 회사에서 한 프로젝트를 한다. 그러면 이 프로젝트에 맞는 사람을 그때만 딱 채용합니다. 그러니까 알바식으로 그때만 딱 채용하고 계약 해지. 이런 식의 채용도 이제 빈번하게 발생할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기업이 인재를 모시는 경우입니다. 지금까지는 아마 저희 세대, 진짜 M세대가 직장 구하기 가장 역사상 가장 이제 최악의 세대가 아닐까 저는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이제 Z세대는 어떤 상황이냐면 기업이 인재를 지금 모시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죽하면 일본이 아까 그런 것처럼 오죽하면 면접을 봤어요. 면접을 봤는데 만약에 수민리더님이 면접을 보고 여러 인재야. 그래서 여러 기회 이제 다 된 거야. 골라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제 다시 수민리더님 면접을 보는데 보통은 면접관이 이제 신입 사원? 어쨌든 그분한테 면접을 보는 사람 면접생한테 이렇게 묻는 거죠. 우리 회사의 질문들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지원하게 됐냐? 뭐 이런 것들을 묻잖아요. 자기 장점은 뭐냐? 이런 걸 묻잖아요. 그건 옛날 방식. 지금 그런 질문 하면은 완전 진짜 개념 없는 왜 그러냐면 지금 어떤 대화를 하냐면 오히려 면접생이 묻습니다. 이 회사의 비전이 뭡니까? 이 회사의 비전과 나의 비전이 맞아야 된다는 거지. 이 회사의 비전이 나랑 맞지 않다면 나는 이 회사 들어갈 이유가 없다. 내가 지금 예를 들어서 코딩하는 사람이야. 혹은 프로그램 개발자야. 이런 일을 하고 있는데 이 회사에 이 회사가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과 그 비전이 나와 맞아야 내가 여기서 함께 일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비전과 꿈이 맞는 동반자를 찾는다는 개념이죠. 그래서 이제 오히려 반대로 묻는 겁니다. 그래요?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친구가, 그 인재가 여러 회사를 붙었죠. 골라야 될 상황. 이때 만약에 우리 회사를 선택해주잖아. 예를 들어서. 선택해주면 이 면접관으로서 엄청 뿌듯하고 기쁘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회사의 비전이 이 20대의 젊은 친구들의 비전과 맞다는 거예요. 우리 회사가 젊다는 거예요. 미래 지향성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 이제 그렇답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제는 진짜 캐캐묵은 그런 우리 회사에 왜 지원했는가 이렇게 하면 바로 나간답니다. 믿고 그런 거죠. 그래서 지금은 기업이 인재를 모시는 그런 시대가 조만간 펼쳐집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앱들이 쭉 살펴보면 지금까지 쌍으로 묶어서 이렇게 남자와 여자를 묶는 게 바로 이제 데이팅 앱이 있죠. 한 번도 안 해봤는데 뭐 이런 게 있다고 합니다. 근데 엄청 인기가 많대요. 그리고 또 판매자와 소비자를 연결하는 게 묶는 게 이커머스죠. 그 아마존이나 쿠팡 이런 거. 그다음에 이동자와 운전자를 묶어준 자율주행 모빌리티입니다. 그리고 구인 구직자를
묶어주는 게 채용 플랫폼이었습니다. 또 있습니다. 뭐 있습니까? 네, 생산자와 소비자를 묶어주는 게 아메입니다. 네, 지금 사업 설명 아니니까 일단 요거는 요렇게 잠깐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부터 본격적인 디지털 노마드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게 지금 현재 기업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그리고 구직에 관련해서 어떻게 지금 변하고 있는지 앞으로 미래는 이렇게 될 것이라는 걸 제가 보여드렸어요. 지금은 디지털 노마드 시대입니다. 디지털 노마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디지털 공간 안에서 어쩌면 새로운 유목민입니다. 새로운 유목민을 말하는 건데 이 언급 추이량이 보시면 2020년도에까지 정점을 찍고 지금 그래프가 좀 꺾이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면 AI라는 게 인공지능이 우리 일상생활에 언제쯤 잡혀서 우리 일상생활에 녹아들어 있을까를 본다면 사람들 입에서 오르고 내려고 하는 게 이 그래프가 꺾였을 때입니다. 꺾이고 난 뒤에 우리 일상생활 녹아져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우리가 2년 전에, 3년 전에 우리 아메이 OEM장에서도 엄청 얘기 많이 했어요. 지금 그 얘기 안 하죠? 왜 안 해요? 이미 우리 일상생활에 들어와 있는 겁니다. 지금 뭐 스마트폰에 대해서 엄청 예전에 뭐 08년도부터 해가지고 진짜 막 2010년도, 11년도 그 당시에 엄청 막 얘기 많이 했어요. 그죠? 지금 별로 얘기 안 하죠. 왜? 누구나 다 갖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모르는 사람 어디 있어요? 다 알아요. 마찬가지입니다. 그 빅데이터라는 것도 마찬가지고, 이런 디지털 노마드도 어쩌면 정점을 찍고 지금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이미 우리가 일상생활에 흔히 볼 수 있는 상태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단어를 몰랐을 뿐이지, 이런 사람이 많다는 겁니다. 다시 좀 더 설명해 드리면, 재택근무나 이런 코로나가 이제 그걸 촉진시켰죠. 재택근무라는 거. 그리고 이제, 공유 오피스. 이런 것들을 코로나가 많이 촉진시켰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런 게 생긴 거죠. 집에서 일할 필요가 없네? 재택근무하네? 그러면 이제 회사 갈 이유가 없네? 그럼 도시에 왜 있지 내가? 멀리 다른 데 가자. 라고 해서 양양이라는 곳을 많이 간답니다, 지금. 양양에 오죽하면 여기 한화생명에 원격 근무지를 도입했다고 합니다. 양양 여기 호텔에. 그만큼 이제 사람들이 일을 하는데 오션뷰를 보면서 이제 일을 하는 거죠. 회사에서 일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공유 오피스 아시죠? 공유 오피스의 상승이 생산 수단의 변화, 창출하는 부가가치의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재택근무를 한다? 집에서 일한다? 왜 도시에 있지? 그러면 오션뷰에서 일하자. 라는 개념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전제가 무너지면, 그러니까 전제가 무너진다는 게 일은 회사에서 해야 된다. 라는 이 전제가 무너지면 그 다음부터는 변화가 끝도 없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변화의 시작이다. 그 변화의 시작을 바라보면 그 다음부터는 상상력이다. 변화의 시작만 인식하면 더 많은 부가가치를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이 말을 또 왜 말씀드렸냐면 지금 생산 수단이 바뀌고 있다는 겁니다. 과거에는 물리적인 공간에서 부가가치 창출했어요. 하나 예를 들어볼게요. 농부는 이동할 수 없습니다.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재화를 창출할 수 있는 그게 묶여져 있어요. 이동될 수가 없어요. 밭이라는 게, 땅이라는 게, 그죠? 그러니까 이동할 수가 없습니다. 그곳에 있어야 됩니다. 오션뷰 못합니다. 거기서만 해야 됩니다. 하지만 그게 아니라 정말 이 두뇌 혹은 상상력으로 내가 뭔가 할 수 있다면, 예를 들면 해밍웨이를 예를 들어볼게요. 해밍웨이 같은 경우는 작가죠. 그 사람은 머리만 있으면 됩니다. 타자기만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그는 어느 한 장소에 머물러 있지 않고 파리에서도 할 수 있고 인도에서도 할 수도 있고 중국에서도 글을 쓸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 오히려 그 만리장성을 보면서 더 많은 영감이 떠오를 수 있습니다. 그런 걸 말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지금 엄청 많이 늘어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지금. 그래서 지금 기업들도 사내에 벤처를 만들 때 가장 먼저 하는 게 공유 오피스로 또 내보내는 거라고 합니다. 회사 안에 있지 말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공간을 팔지 않고 분위기를 파는 그런 시대. 스타야 그 도서관 아시죠? 스타야 서점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점이 이제는 책 파는 걸로 안 되니까 그 분위기를 파는 겁니다. 그곳에 오게끔 하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이제 분위기를 파는 그런 시대. 그리고 부가가치가 늘어나는 방식에는 이런 자유로움이 이제 더 추가로 필요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조금 이제 또 역사 좀 잠깐 말씀드리면은 여권이라는 게 여행의 권리라고 합니다.
여권. 이게 뭐냐면 AD 1세기경에 고대 로마 제국의 여권의 문구였습니다. 이게 여권입니다. 그 당시. 읽어볼게요. 만약 지상이나 해상에서 이 여행자를 해칠 만큼 강한 자가 있다면 그 자로 하여금 로마 황제와 전쟁을 할 만큼 자신이 강한지 생각해보게 하시오. 무슨 말이에요? 이 사람 건들지 마라 이 말입니다. 예, 우리 로마 제국의 시민은 이 사람 여행하고 있는 이 사람은 건들면 당신 죽는다. 내가 나를 이길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으면 건드려라. 이런 겁니다. 그 정도로 그러니까 이동할 수 있다는 게 과거에는 굉장한 권력이었습니다. 여행을 할 수 있다는 게 엄청난 권력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여행이 자유롭다는 거는 그 국가의 강함이 담보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국가의 힘이 없는 나라에서는 그 국민들, 시민들이 자유롭게 여행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로마 제국의 이런 시민권이 엄청 좀 파워가 있었다고 하죠. 자유로운 개인, 법으로 정하여 변치 않는 시민권, 사유재산 소유 가능하고 투표 가능하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좀 약간 밑에 보시면 여성은 좀 제한된 시민권을 좀 가지고 있었대요. 좀 제한적이었고 그다음에 새롭게 정복된 지역의 주민은 좀 제한된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어쨌든 그 오리지널 그 시민들의 그 권력은 그 권한은 좀 막강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이동이라는 게 원래 쉬운 게 아니다. 그러니까 이동은 다른 부가가치를 가진다. 그러니까 이동할 수 있으면서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사람이 훨씬 능력이 있다는 거죠, 지금. 그래서 결국 이제 정보의 비대칭, 물자의 비대칭에 대한 부분을 제어하거나 이용할 수 있는 것이 교역이다. 이동은 교역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동은 권력이다. 상당한 부가가치를 내포하고 있다. 라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뭐가요? 우리나라 가면 언제부터 여행이 자유로웠냐? 여기 보시면 83년도입니다. 83년도에 50세 이상 국민에 한하여 200만 원을 1년간 예치하는 조건으로 연 1회 유효권을 한한 관광 여권을 발급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많이 못 갔다는 거죠. 네. 정식적으로 여행을 다닌 거는 제 기억으로는 89년도입니다. 그때부터 조금 여행이 좀 자유화가 조금 됐고 그전에는 아무나 여행을 못 갔다는 겁니다. 이 당시 80년도에 여행을 미국이나 이런 데 갔다. 엄청 잘 사는 사람이다. 일반인은 잘 못 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행이라는 게 정말 지금 우리가 너무 자유화되어 있고 코로나 지금 코로나 때문에 못 가고 있지만 어쨌든 그 외에는 어쨌든 우리는 여행을 언제든지 갈 수 있는 지금 여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만큼 우리나라에 그게 많이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행이 특권이 있다는 거는 여행을 할 수 있다는 거는 그만큼 힘이 있다는 겁니다.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권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또 재밌는 책이 한 게 있는데 17세기에서 19세기경에 이때 당시 이제를 배경으로 한 책이에요. 그랜드 투어라는 이 책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면 영국의 귀족들 있잖아요. 영국의 귀족들의 자제분들이 있어요. 자녀들 10대 그 자녀들을 한 2, 3년 동안 유럽 여행을 시킵니다. 여행을 시킬 때 로마를 최종 목적지로 삼는 그 여행 스케줄인데요. 3년 동안 여행을 하면서 따라 붙는 그 교사도 있어요. 이렇게 옆에서 가이드처럼 이렇게 알려주고 하는 그 전담 가정교사가 있는데 그 가정교사 퀄리티가 여기 보시면 토마스 홉스, 그 다음에 존 로크, 애덤 스미스, 애덤 파커슨, 그 다음에 조지 에디슨 이런 사람들이 엄청난 사람들이 이 사람들 이런 분들이 가정교사였어요. 그 자제분들이 따라다니면서 이런 거다 여기는 이런 데예요 이런 거다 이렇게 다 알려주고 가이드를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2, 3년 동안 하는 이 이유가 왜 했냐면요 1대1로 이제 제왕 교육을 받는 거랍니다. 그러니까 그 가문의 재산과 이 모든 것을 책임질 수 있는 그 교육이 바로 여행이었던 겁니다. 왜? 여행을 하면서 그곳에만 갇혀 있으면 생각해보세요. 조선시대에 우리가 왜 못 살았어요? 다른 지역으로 이동할 수 없었어요. 농사만 지었기 때문에 그 동네에서만 살았어요. 그 동네에서 태어나서 할아버지, 할머니, 그 위에까지도, 손자까지도 계속 그 동네에만 계속 살았어요. 그러니까 집성촌이라는 게 생기는 겁니다,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다른 문화를 볼 그게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양성을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었던 거죠. 다름을 인정할 수 없고, 시야가 너무 좁았던 겁니다. 요것밖에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런 다양성을 넓히기 위해서 여러 나라, 여러 문화를 보면서 견문을 넓히는 거예요. 우리 여행해보시면 알잖아요. 여행은 그냥 단순히 보고 오는 게 아니에요. 보고 오는 게 아니라 진짜 사고의 깊이, 사고의 넓이를 확장시킬 수 있는 게 말로 표현이 안 되는 그게 여행인 거죠. 그래서 그런 훌륭한 인풋으로서 작용한다는 것을 이제 배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도 이런 여행 핸드북이 있었다고 합니다. 지금은 구글로 이렇게 검색하면 되지만 그 당시에는 그게 없잖아요. 여러 나라 다니면서 뭐 이런 이탈리아어, 프랑스어, 독일어, 에스파뇰 이런 간단한 이런 회화 같은 게 이렇게 수록되어 있답니다. 지도 같은 것도 있고요. 그런 가이드북이 여기 또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당시 또 가방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귀족들이 3년 동안 여행을 하려면 큰 가방이 필요해요. 그 큰 가방이 캐리어잖아요. 우리가 지금 말하는 그 캐리어 가방을 만들어주는 기업이 어떤 기업이냐면 루이비통입니다. 루이비통이 그 당시 이런 귀족들 캐리어를 만들어주는 회사였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게 루이비통입니다. 여기 보시면 그 가방입니다. 루이비통 패턴 보이세요? 여기? 조금씩 이렇게? 루이비통 패턴? 화면, 여기만 잘 안 보이겠다. 네. 보시면 여기 루이비통 패턴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캐리어를 만들어주는 회사였습니다. 루이비통이. 그래서 귀족에서 그 여행 가방이 부르주아로 넘어왔고 지금은 중산층 단계로 와서 보편화되면서 지금의 여행 가방이 생겨난 겁니다. 요거 보시면 아까 제가 해밍웨이 말씀드렸죠. 해밍웨이의 여행 가방에는 항상 타자기가 있었답니다. 왜? 써야 돼. 써야 되기 때문에 항상 이 사람의 툴킷에는 항상 이런 타자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해밍웨이가 머물렀던 장소가 흔적이 많죠. 파리에도 있었고, 동남아에도 있었고, 중동에도 있었고, 굉장히 많은 나라를 다니면서 글을 썼다고 합니다. 그렇게 이동할 수 있는 게 정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농부는 이동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지식 기반으로 하는 사람들은 얼마든지 이동이 가능하다. 지금 그런 사람들이 엄청 많아지고 있다. 그래서 생산의 수단이 바뀌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질문입니다. 그래서 본인한테. 나의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그게 그 수단이 이동이 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그 자리에 머물러야 하는 것인지 수단이 바뀌었으면 생산 수단이 바뀌었으면 돈의 이동도 되는 겁니다. 돈을 그럼 누가 많이 벌어요? 머물러 있는 사람보다 이렇게 이동하면서 디지털 노마드 새로운 그 유목민들이 훨씬 더 많은 재화를 창출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이트도 있습니다. 이 사이트가 뭐냐면요. 그런 유목민들이 그렇게 일을 하는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오늘 서울에 와봤어. 서울에서 일을 해보니까 서울 뷰도 너무 좋고 괜찮다. 남산타워에서 일을 해보니까 와 경치 좋다. 뭐 이런 그리고 서울에 뭐 물가는 좀 비싸다. 뭐 이런 등등 기타 등등 얘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얘기들을 여기 사이트에 올립니다. 그리고 내가 올린다면 다른 로마에서 근무하는 사람들도 여기는 이렇다. 여기 환경이 이렇다. 올릴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일반 관광객들이 볼 수 없었던 정말 일하기 너무 좋은 오션뷰 우리나라 같으면 알려지지 않는 그 양양 같은 그런 곳을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오니까 한국이라는 나라 오니까 양양에 오시는데 여기서 근무해보니까 와 끝내준다. 살아있다. 사람도 별로 없고 근무하기 너무 좋다. 최고다. 이렇게 올리는 거죠. 그런 전 세계 그런 사람들이 올리는 사이트입니다. 그래서 이 사이트가 뭐냐면 노마드리스트라는 사이트입니다. 노마드리스트.com인데 노마드리스트 사이트에 이런 노마 스코어가 있습니다. 서울이면 서울에 그 점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면 로마의 점수가 있고 베를린이면 베를린의 그 점수가 있습니다. 혹은 또 피닉스 같은 경우는 피닉스의 그 점수가 있습니다. 그걸 보고 사람들이 보고 여기 근무 괜찮네 가는 겁니다. 거기 가서 근무를 하는 겁니다. 멋지죠? 그래서 이제는 여행이 아닌 확장된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 굉장히 많다. 세계 지도를 사는 겁니다. 우리나라 경주에만 국한돼서 여기서만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사는 겁니다.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그죠? 이런 사람들이 지금 굉장히 많아지고 있다. 그리고 이거는 가상 맵인데요. 가상 공간 안에 이런 각 도시, 이런 땅들을 말하는 거예요. 미리 가보는 거죠. 여기 이태리도 있고, 뭐, 호주도 있고, 미국도 있고, 있죠, 이렇게. 미리, 예를 들어, 여기가 호주 뉴욕이다. 여기는 미국이 뉴욕이다. 여기는 호주의 뭐, 시드니다. 여기는 또 뭐, 미국의 피닉스다. LA다. 이렇게, 가상,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각 도시들이 이렇게 해놓은 겁니다. 그러면 가상 지주가 있을 거 아닙니까, 여기. 가상 지주를 투자하는 사람들 중에서 2위가 우리나라 사람들이랍니다. 하여튼 우리나라 사람들 부동산에는 정특입니다 진짜. 대단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이렇게 또 이런 것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놀랍죠? 그래서 지금 이제 직접 가지 않더라도 또 할 수 있는 게 또 메타버스죠. 우리 메타버스 지난 시간까지도 제가 많이 말씀드렸죠. 이 그림 뭐냐면요. 이 풍력 발전소예요. 풍력 발전소인데 예를 들면 풍력 발전소에 여기 프로펠러 여기 모터 있는 여기 프로펠러 쪽에 여기에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면 이거를 고치는 엔지니어가 와야 돼요. 이 전문 엔지니어가 예를 들어 프랑스에 있습니다. 그럼 프랑스에 있는 그 엔지니어를 우리나라로 모십니다. 비즈니스 클래스를 태워서 우리나라 오게 해서 비즈니스 호텔에 묵게 해가지고 후하게 대접하고 와서 고치고 갑니다. 그렇죠? 지금 시스템은 그랬어요. 근데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여기에 있는 이 풍력발전소 요거를 그대로 디지털 트윈 그들의 디지털 공간에 쌍둥이처럼 그대로 실제 상황은 그대로 이제 옮겨놓은 겁니다. 그대로 옮겨놓고 여기서 그 사람은 프랑스에서 그걸 끼고 들어오는 겁니다. 들어와서 여기서 들어와서 와가지고 여기서 이 설정 값을 바꿉니다. 여기서 요거를 요렇게 바꾸세요. 요렇게 하세요. 라고 그리고 그 사람이 프랑스에서 데이터 값을 바꾸면 여기서 실제로 바뀝니다. 이게 되기 때문에 해외 출장의 이유가 없어지는 겁니다. 비즈니스 호텔도 아마 잘 안 될 겁니다. 앞으로. 이게 바로 메타버스의 또 장점입니다. 직접 안 가도 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툴킷이 있습니다. 데일리 툴킷이 있고요. 그 다음에 롱 플라이트 툴킷이 있고요. 그러니까 좀 멀리 좀 가는 그 다음에 원 위크 일주일 단위로 가는 툴킷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루 데일리 툴킷은 이런 뭐 핸드폰이나 이런 간단한 이런 거 일할 수 있는 그런 게 있고 일주일 단위로 간다. 일주일 또 양양을 간다. 그럼 요 툴킷이 있는 겁니다. 한 달 단위로 간다. 한 달 내가 요번에는 한 달 단위로 예를 들면 발리 가서 좀 일해볼까? 하면 이렇게 요런 툴킷이 있는 겁니다. 나의 툴킷은 뭔가? 라는 겁니다. 그래서 또 재밌는 게 한국인인데요. 파키스탄 출신입니다. 이 사람 왈리드라는 사람인데 파키스탄 출신인데 국적이 한국인입니다. 한국 국적을 취득했습니다. 한국 국적을 취득했으면 이 사람 한국인이에요. 그죠? 네, 외국인 아니에요. 이제 생긴 게 외국인이지 한국 사람이에요. 이제는 이 사람이 한국인이랑 결혼을 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한국 파키스탄 사람이 우리나라 와가지고 결혼해가지고 한국 국적 취득한 거 아닙니다. 이 사람 한국 국적을 취득하고 난 뒤에 한국 사람이 결혼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한국 사람이 결혼했는데 여기 말레이시아인가? 여기서 말레이시아인가 결혼했어요. 왜 그러냐면 자기 지인들이 전 세계 각각 뿔뿔이 흩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에 사자니 또 멀고 파키스탄 사자 멀고 중간 지점인 말레이시아에 산 겁니다. 막 했는데 이 사람이 정말 놀라운 게 이 사람이 링크드인 프로필을 보니까 삼성에서도 좀 오래 근무를 했어요. 오래 근무하고 그 다음에 일본으로 회사를 이적했다가 지금은 싱가포르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한국 사람인데. 그러니까 이 사람은 삼성이 목표가 아니었던 거죠. 하나의 과정이었던 겁니다. 링크드인에 올릴 수 있는 자기의 이제 프로필, 커리어를 관리하고 자신을 다른 사람한테 알리는 그 과정일 뿐이었습니다. 삼성이. 이런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그 하객들을 보니까요. 엄청난 사람들입니다. 이런 미국 출신의 미국 국적 가지고 있고 영어, 일본어, 라틴어 할 수 있고 이 사람은 스페인어, 영어, 한국어 할 수 있고 보통 2개국어 이상을 하는 이런 글로벌적인 이 사람들이 다 친구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내 친구들 저도 3개국어 하거든요. 한국어, 경상도, 그 다음에 아프리카어가 있습니다. 아프리카어. 아프리카어까지 이렇게 3개국어 합니다. 어쨌든 제 친구들은 이런 친구들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디지털 노마드, 이런 유목민들, 노매딕한 라이프를 살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너무 많다. 나의 지인들을 어떻게 구성할 거지? 이런 생각도 많이 들더라고요. 이런 사람들이 엄청 많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네. 그리고 이제 한국인 중에서 여기 뒤에 있는 사람, 요 사람 뒤에 있는 사람, 요 사람은 유학도 안 갔다 왔고, 어학연수도 안 갔고, 이런 전무한 사람인데, 해외 말도 할 줄 모릅니다. 다른 우리나라 말 말고 할 줄 모르는 사람인데도 이 사람이 참가했습니다. 왜 갔냐면 그냥 갔답니다. 그냥 가고 싶었답니다. 그냥 이 노매딕 라이프를 꿈꾸는 그냥 한국인인데 그냥 이런 꿈을 꾸고 갔답니다. 그냥. 근데 굉장히 어렵지 않답니다. 그냥 여기서 유심 사고 스타벅스 가니까 너무 친근하답니다. 파키스탄, 말레이시아도. 그러니까 스타벅스 좋은 게 뭐냐면요.
우리나라에서도 스타벅스가 있고 전 세계 어디 가서 스타벅스가 있어요. 그 말은 엄청 편하답니다. 우리 동네 온 것 같은 느낌. 그런 느낌을 준답니다. 해외 갔는데 인도에 갔는데 향신료가 너무 나 입맛에 안 맞아. 그럼 어디 가요? 맥도날드 가면 됩니다. 그러면은 내가 아는 맛입니다. 내 익숙한 맛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대형 프랜차이즈의 장점입니다. 전 세계 어디서 다 장악하고 있는 내 집 같은 그런 편안함을 준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뭐 이 어플로 해서 또 이제 차도 뭐 타고 가고 이렇게 해서 그냥 카드 한 장이랑 노트북 하나 가지고 가니까 충분히 이런 삶이 되는구나 가 있다는 겁니다. 해서 이제 거의 마지막인데요. 이런 이제 새로운 유목민, 노마드를 가능케 하는 세상이 지금 이제 떠오르고 있다고 해야 되나요?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유로운 노마드. 어쩌면 그 자유로운 삶이 내가 일하고 싶을 때 일하고, 내가 원하는 일을 하고, 오늘 마침 A7070 습관 만들기에 리치의 메시지가 올라왔었습니다. 그죠? 다들 보셨죠? 제가 읽어드릴게요. 더불어 사는 자본주의는 돈을 버는 것에 관한 것이 아니고 자유롭게 자신이 원하는 모습이 되어서 원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리치 데보스의 또 명언이었는데요. 어쩌면 이런 이제 우리가 꿈꾸는 프리덤 이게 어쩌면 지금 이런 내가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할 수 있는 그런 일이 정말 새로운 떠오르는 정말 이게 꿈꾸는 그런 직업이지 않을까. 이제는 직장이 아니라 직업이 돼야 된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새로운 노마드, 이 맨 위에, 피라미드 맨 위에 꼭대기에 있는 이런 새로운 노마드, 자유로운 노마드는 저는 과감히 아메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메이가 지역에 조건이 있어요. 전 세계 어디든 할 수 있습니다. 경주에서도 할 수 있어요. 대구 가서도 할 수 있고, 충청도 가서도 할 수도 있고, 강원도 가서도 할 수 있습니다. 아는 사람이 있어야 할 수 있어요? 아닙니다. 저는 지금 해보니까 아는 사람이 더 방해됩니다. 아는 사람 얘기하니까,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한테는 이 사람이 나를 불편하게 생각을 해도 지속적으로 할 수 있겠더라고요. 아는 사람한테는 이 사람 불편해서 하니까 지속적으로 하는 게 너무 나도 불편해져. 그러니까 아는 사람이 더 오히려 이 사업하는데 방해가 될 때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아는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아는 사람 많다고 잘 되는 사업이 전혀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거 없죠? 새로운 친구들 사귈 수 있죠? 전 세계 내가 일본 가서 할 수 있죠? 왜? 전 세계 58개국에 다 아메리카 들어가 있습니다. 아프리카 빼고는. 북한 빼고. 그러면은 내가 전 세계 어디든 가가지고 비즈니스를 전개할 수 있습니다. 영어가 안 돼요? 말이 안 돼요? 아니,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 생활하면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게 그런 사례들 너무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지역에 상관없고 나라에 상관없이 할 수 있는 일, 내가 언제든지 내가 원할 때 할 수 있는 일, 정말 그런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그런 그런 일이 저는 여기 있는 일이 아메리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금 프로그램 개발자가 될 수도 없어요. 번역가가 될 수도 없어요. 작가가 될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정말 누구나 이런 새로운 노마드를 가능케 하는 그런 일, 자유로운 일, 그거는 진짜 저는 아메리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노매딕 라이프를 꿈꾸는 사람들, 글로벌한 친구가 많은 사람들, 전 세계를 자신의 무대로 두는 사람들이 지금 점점 많아지고 있다. 우리의 경험이 지금까지는 제한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다양한 것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었을 뿐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나라의 경쟁력도 이제는 관광에 묶여져 있으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경주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주도 관광에만 포커스가 되어 있으면 안 됩니다. 이런 노매틱 라이프를 살고 있는 사람들, 이런 유목민들이 다니면서 그들이 머무를 수 있는 그런 길목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이 여기 와서 일하기 좋은 장소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상상력의 크기만큼 그 부가가치를 가져가는 시대. 그냥 그렇기 때문에 그냥 상상하면 망상이 될 수 있지만 정말 그 베이스를 두고 정말 데이터를 두고 그 시작점을 두고 상상한다면 얼마든지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지금입니다. 예를 들면 내 디지털 노마드 시대가 오겠구나 라는 그 출발점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뒤에 상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내가 기업을 찾고 있는 사람인가? 아니면 기업이 나를 찾는가? 나는 링크드인 혹은 잡코리아에 프로필을 올리는 사람인가? 나의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수단이 이동이 가능한 것인가? 나의 무대는 한정된 지역이 아닌 나의 무대는 글로벌인가? 비전과 꿈을 향해 함께 나아가는 동반자를 찾거나 혹은 있는가?
꿈과 비전을 나누고 이 꿈과 비전을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머무를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가? 그런 길목이 되어줄 수 있는가? 여행이 아닌 확장된 삶이 또 가능한가? 또 그에 맞는 나의 툴킷은 무엇인가? 이런 노매딕 라이프를 살 수 있는가? 라는 겁니다. 저는 당당히 얘기할 수 있습니다. Yes. 왜? 아미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